이 거렁뱅이 같은 년아, 이제 네 부모도 없겠다.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작은 장례식장 3층 끝자락, 가장 좁은 201호 빈소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차갑게 내리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국화향과 향 냄새가 섞여 들어왔어요. 저 지우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 윤재현이 방금 건넨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A사 용지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5년 전 제가 재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부동산 재무 분석 회사의 대리였습니다. 숫자와 계약서를 읽어내는 능력으로 인정받았고 팀 내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한 직원이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 능력으로 번 돈이었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태성그룹 회장 며느리라는 이름표 하나만 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것마저 떼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빈소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영정사진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조화 몇 다발, 과일 바구니 3개, 교회 성도들이 남기고 간 부의금 봉투가 전부였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3일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조문객들이 거의 떠난 오후 2시에 시어머니 오미경과 남편 재현이 나타난 겁니다. 시어머니는 검은색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상복은 입지 않았습니다. 재현도 마찬가지였죠. 회사에 가는 것처럼 깔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이었어요. 3일 동안 연락도 안 되시더니 이제 오셨네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시어머니는 제 인사를 무시한 채 빈소를 둘러봤습니다. 코를 찡그리더니 손으로 코를 막았어요. 여기 냄새 지독하네. 재현아, 어서 끝내고 나가자. 재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빈소 한쪽 작은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유진아, 서명만 하면 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맨 위에 이혼 합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법무팀 직인이 찍혀 있었고 변호사 명함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듯 웃었어요. 언제 하겠어? 내 부모 장례 끝나면 딱 좋지. 깔끔하게 정리되잖아. 재현은 여전히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 3시에 미팅 있어서 빨리 좀 해줘. 서류를 넘기는 제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자료 조항도 없었죠. 결혼 전 제가 살던 빌라 보증금 3천만 원. 그것만 돌려받으면 끝이었어요. 5년의 결혼 생활이 3천만 원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마지막 장에는 재현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윤재현이라고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어요. 5년 전 결혼 서약서에 적었던 바로 그 필체였죠. 유진아, 난 너만 있으면 돼. 평생 함께하자. 프로포즈하던 날 재현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재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제야 그가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미안함도 죄책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현 씨, 지금 제 부모님 빈소예요. 여기가 이혼 서류 전달하는 자리예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내 부모는 이제 없잖아. 이 거렁뱅이 같은 년아,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복도를 지나가던 장례식장 직원이 멈춰 섰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그 직원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어요.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배짱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몰라. 고아, 주제에, 입양된 주제에, 재현이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 명문대 나온 제대로 된 집안 딸이랑 재혼할 거거든?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재현이 다시 시계를 봤어요. 엄마, 우리 그만 가요. 유진이 알아서 하겠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양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어요. 양어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20년 넘게 일하셨죠. 두 분은 저를 3살 때 입양하셨습니다. 친부모가 겨울 어느 날 저를 버리고 사라진 후였어요. 유진아, 넌 누구한테도 주눅들 필요 없어. 넌 소중한 우리 딸이야. 어머니가 제가 시집갈 때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는 차가운 사진 속에 갇혀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집도 이번 주 안에 비워. 우리 회사 근처에 내 같은 게 사는 거 보기 싫거든. 이미지 관리 안 되잖아. 두 사람이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재현이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너도 이해하지? 딸깍 문이 닫혔습니다. 빈소에는 다시 저 혼자만 남았어요. 국화향과 향 냄새, 그리고 침묵만이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죠. 이미지 관리, 우리 집안 체면, 우리 회사 이미지, 5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낡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 통장 2개,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금색 열쇠였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던 물건이었어요. 저는 이게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쇠 손잡이 부분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M타워.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M타워.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있는 초대형 복합 빌딩이었어요. 태성그룹 본사가 입주해 있는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왜? 부모님이 이 열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동네 슈퍼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가 왜 M타워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저는 이혼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재현의 서명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하지만 펜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서류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제 알아볼게요. 이 열쇠가 뭔지, 그리고 부모님이 왜 이걸 제게 남기셨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 눈빛 속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장례 마지막 밤이 깊어갔습니다. 빈소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조문객도 가족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장례식장 밖 거리에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바쁘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열쇠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M타워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거렁뱅이라고 했죠. 고아 주제라고 했고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거렁뱅이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광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수를 다짐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토요일 아침 10시였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얻어 살던 논현동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번 주 안에 나가라고 했으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살았지만 제 물건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부모님 유품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시댁에서 사준 옷과 가방, 액세서리들은 모두 두고 갈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제 취향도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고른 것들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유진 씨 맞으십니까? 저는 장도은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되신 지명수, 한영숙 두 분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부모님의 변호사라니. 부모님은 평생 변호사가 필요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변호사님과 무슨 일이? 전화로 말씀드리기엔 내용이 복잡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속 관련해서 꼭 전달드려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단어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우리가 널 대학까지 보낸 게 최고의 유산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통장에는 몇백만 원밖에 없었고 전세로 살던 집도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주소 알려주시겠습니까? 서초구 서초대로 428 대형 빌딩 15층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그 주소를 검색해 봤어요. 강남 한복판의 대형 법률사무소였습니다. 화면에 나온 사무실 사진은 고급스러웠어요. 이런 곳의 변호사 비용은 시간당 수백만 원이었죠. 부모님이 어떻게 이런 변호사를 알고 계셨을까요? 오후 1시 30분,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탈 여유는 없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 정도였고 당분간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대형 빌딩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고급스러운 조명,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5년 만에 입어보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회사 다닐 때 입던 옷이었죠. 1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장도훈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어요. 지유진 씨 맞으시죠?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 숲이 한눈에 보였어요. 책상 뒤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깔끔한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유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장도훈입니다. 부모님 일로 많이 힘드셨죠?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의자를 권했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변호사님을 알고 계셨나요? 장도훈 변호사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할 때 두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두 분은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죠. 어려움이요? 태성그룹의 구조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태성그룹, 제 시댁이었어요.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 분은 원래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실력은 인정받았죠. 태성그룹의 협력업체이기도 했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셨다니. 저는 아버지가 평생 인쇄소를 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1998년 IMF 때 태성그룹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을 일방적으로 정리했죠. 두 분의 회사도 그때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시댁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네. 두 분은 태성그룹으로부터 받을 돈이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태성그룹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어요. 결국 두 분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어요. 계약서, 청구서, 법원 판결문들이었습니다. 두 분은 5년간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무료로 도와드렸죠. 결국 승소하셨습니다. 승소요? 네. 법원은 태성그룹에게 50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67억 원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67억 원. 그런 돈이 있었다면 부모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을까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태성그룹은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강남에 새로 지은 복합 빌딩의 지분이었죠. 그게 M타워인가요? 변호사가 놀란 표로 저를 봤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금색 열쇠에 새겨진 M타워라는 글씨를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2003년에 M타워의 소유권 70%를 취득하셨죠? 70%요? 네. 현재 시가로 약 5천억 원 규모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5천억 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은 그렇게 사셨나요? 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고 슈퍼에서 일하셨나요? 변호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은 조용히 사시길 원하셨습니다. 태성그룹과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빌딩 관리는 전문 업체에 맡기시고 임대 수익은 모두 재투자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상속 서류입니다. 두 분은 5년 전부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M타워의 소유권 전부를 딸 지유진에게 상속한다고요. 서류를 받아드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나왔어요. 소유자 지명수, 한영숙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상속인 지유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성그룹이 M타워의 주요 임차인입니다. 본사와 계열사 5개가 입주해 있죠. 전체 임대 면적의 40%를 차지합니다. 그게 왜 이상한가요? 최근 6개월간 임대료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 연체액이 12억 원입니다. 12억 원. 시댁이 제 부모님 빌딩의 임대료를 밀리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파일 안에는 신문기사 스크랩과 재무제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2년간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은행 대출도 한계에 다다랐죠. 제 추정으로는 6개월 안에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태성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태성그룹 구조조정 임박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그럼 시댁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M타워 임대료를 계속 밀린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계약서상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쫓겨나는 며느리였어요. 거렁뱅이라고 욕먹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강요당했죠.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 시댁이 임대료를 내야 하는 빌딩의 주인이 바로 저였던 겁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 혹시 태성그룹과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태성그룹 전략기획이사의 아내였습니다. 어제 이혼 서류를 받았고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두 분이 왜 그렇게 조용히 사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딸이 태성그룹과 결혼한다는 걸 아셨다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결혼식 날 울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저 기쁜 눈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상속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두 분은 유진 씨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유진 씨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에는 상속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유진 씨,
짐 다 쌌어? 내일까지 집 비워야 한다는 거 알지? 그리고 이혼 서류 빨리 보내. 재현이 다음 주에 선 보기로 했거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속 서류를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왔어요.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걸어 다녔죠. 저는 고개를 들어 멀리 보이는 M타워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건물이 제 것이라니. 그리고 저 안에 시댁 사람들이 있다니. 엄마, 아빠. 이게 부모님이 제게 남기신 거였군요. 제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토요일 오후 3시, 강남 테헤란로 M타워 27층,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윤태성 회장은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재무보고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70살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눈빛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숫자야? 회장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무 담당 상무 김철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회장님, 2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주력 사업부의 매출이 30% 감소했고 부채 비율이 200%를 넘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한도가 막혔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 어렵습니다. 회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재무보고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50년을 일궈온 회사가 이 모양이라니. 당장 비용 절감안을 가져와. 이미 3차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상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오미경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서진이네 부모님 만나기로 했잖아요. 재현이 선 보는 거 최종 확정하려고. 회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오미경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나가 있어.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오미경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비서에게 물었어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오미경은 짜증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3층에서 내려 재현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재현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매물 사진들이 떠 있었죠. 재현아, 유진이 집 비웠대? 아직 확인 안 했어요. 내일까지라고 했으니 내일 보겠죠. 오미경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해. 서진이 부모님이 까다로우시거든. 전처 문제 깔끔하게 해결 안 되면 결혼 안 하신대.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 서류 전달했으니 이번 주 안에 끝날 거예요. 유진이도 이제 부모 없으니 버틸 힘도 없을 거고요. 그래. 서진이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고 아버지가 법조계 인사시잖아. 이번엔 제대로 된 집안이야. 재현이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회사 상황이 안 좋다는데 괜찮아요? 괜찮을 거야. 내 아버지가 50년 동안 키운 회사인데 뭐. 오미경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녀에게 회사 경영은 남편의 일이었고
자신은 사교계와 재현의 결혼만 신경 쓰면 됐습니다. 같은 시각 26층 재무팀 사무실에서는 팀장 박민준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M타워 임대료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옆자리에 대리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팀장님? M타워 건물주 정보가 바뀌었어. 언제 바뀐 거지? 확인해 볼까요? 이수진이 자리로 와서 화면을 봤습니다. 등기부등본 파일을 열었어요. 소유자가 지명수, 한영숙에서 지우진으로 변경됐네요. 상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우진? 이름이 왜 익숙하지? 박민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전략기획 윤재현 이사 부인 아닌가요? 뭐? 박민준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어요. 지우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사내 경조사 시스템에 윤재현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었죠. 이거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윤 이사님이 이혼한다는 소문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해야지. 박민주는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해야겠네. 일단 파일로 정리해둬. 네, 팀장님.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단순한 행정 변경 정도로 생각했죠. 오후 5시 회장실에서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략기획, 재무, 영업, 홍보 담당 임원들이 모였어요. 회장이 회의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M타워 대강당을 빌려서 전략기획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데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게 바로 그래서 하는 거야. 외부에 우리가 튼튼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투자자들 불안해하면 끝이야. 홍보팀 상무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언론사 초대하고 주요 거래처 임원들 모두 부르겠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500명 이상. 화려하게 해. 재무 담당 상무 김철호가 난색을 표했어요. 회장님, 예산은 어떻게든 만들어. 지금은 이미지가 중요해.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기념식 날짜는 2주 후 토요일로 잡혔어요. 그날 재현의 재혼 상대 소개도 함께 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간 후 회장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빌딩 숲이 황혼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일궈왔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회장은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게 무너질 위기였죠.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20주년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협력업체 대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지명수와 한영숙도 보였어요. 회장은 그 두 사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지난 일이야. 어쩔 수 없었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7시 오미경과 재현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진의 부모를 만났어요. 서진의 아버지 서태우는 대법원 판사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이화여대 교수였습니다. 재현 씨,
이혼 절차는 언제 마무리되나요? 서태윤이 직선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납니다. 전처가 동의했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없습니다. 전처가 가져갈 게 없어요. 서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달 약혼식 날짜를 잡죠. 오미경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 거예요. 서진은 조용히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됐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미경이 말했습니다. 재현아, 이번엔 정말 잘 됐어. 서진이 집안이랑 연결되면 우리 회사도 안정될 거야. 네, 엄마.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유진의 얼굴을 잠시 떠올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혼하려는 여자가 자신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는 빌딩의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도요. 밤 10시 M타워 경비실에서는 야간 근무자 최 반장이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빌딩 곳곳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건물주가 바뀌었다는데? 옆자리에 젊은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그러게, 20년 넘게 그 부부분이 주인이셨는데 딸한테 상속됐다더라. 딸, 몇 살인데요? 젊다던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새 건물주 오시면 우리 잘리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관리회사에 달린 거 아니겠어? 두 사람은 계속 모니터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몰랐어요. 이 빌딩을 둘러싼 거대한 폭풍이 곧 몰아칠 거라는 사실을요. 같은 시각 논현동 아파트에서 저는 짐을 다 쌌습니다. 캐리어 2개와 박스 3개가 전부였어요. 저는 M타워 상속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건물주 지유진이라고 적힌 글씨가 선명했어요. 핸드폰에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5통 쌓여 있었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죠. 내일 아침까지 집 비우고 열쇠 두고 가. 이혼 서류도 빨리 보내. 저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미소였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아주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창밖으로 M타워가 보였습니다. 밤하늘에 우뚝 솟은 빌딩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시댁 사람들은 제가 쫓겨난 거렁뱅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일요일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논현동 아파트를 완전히 비우고 결혼 전에 살던 작은 빌라로 돌아왔어요. 마포구 연남동의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이곳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이곳이 제 진짜 집이었습니다. 시댁의 화려한 아파트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부모님 유품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어제 변호사에게서 받은 상속 서류도 함께 꺼냈어요. 그리고 M타워 열쇠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USB 2개와 봉인된 편지 봉투가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첫 번째 USB를 꽂았어요.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녹취 1998만 115, 녹취 1998만 322, 녹취 1999만 210. 수십 개의 녹취 파일이 있었어요. 모두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의 날짜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1998년 1월 15일. 오늘 태성그룹 구매팀 이 부장과 통화했다. 우리 회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대금 50억 원에 대해 지급 연기를 요청받았다. 이유는 IMF로 인한 유동성 문제라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파일을 재생했어요. 1998년 3월 22일. 태성그룹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미 진행한 작업에 대한 비용조차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 변호사와 상담했다.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1999년 2월 10일.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태성그룹이 항소했다. 법정 싸움이 길어질 것 같다. 회사 자금이 바닥나고 있다. 파일을 들으면서 저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목소리에서 점점 지쳐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2001년 8월 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67억 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미 회사는 문을 닫았고 우리가 고용했던 직원 30명은 모두 떠났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2003년 5월 20일. 태성그룹이 현금 대신 M타워 지분으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했다. 윤태성 회장을 직접 만났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다라고만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이 돈으로.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제 지쳤어요. 그리고 유진이를 생각해야 해요. 이 아이가 자라면 우리가 겪은 일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를 위해 준비해 둡시다. 저는 파일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모든 걸 참으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 USB를 꽂았습니다. 이번에는 폴더 이름이 달랐어요. 빌딩을 지키는 이유. 폴더를 열자 수백 개의 파일이 나왔습니다. 문서, 사진, 계약서, 녹취록. 저는 태성그룹 불법 지출 정리본 PDF라는 파일을 열었어요. 10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습니다. 문서에는 태성그룹이 M타워를 사용하면서 저지른 문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2005년 허가 없이 내부 구조 변경, 소방법 위반, 2008년 편법으로 증축 시도, 건축법 위반, 2012년 공용 공간을 임의로 사무실로 변경, 2015년부터 현재 임대료 지연 납부, 계약 위반, 각 항목마다 증거 사진과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20년 동안 모든 걸 기록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습니다. 태성그룹 협력업체 피해 사례, XLSX, 엑셀 파일이었어요. 거기에는 태성그룹의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 47개 업체, 피해액 합계 350억 원. 그중 12개 업체는 부도로 폐업했고 3개 업체의 대표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댁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컸다니.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윤태성 비자금 조성 의혹. PDF. 문서에는 윤태성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이런 자료를 모았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오후 2시였습니다. 아침부터 파일을 보느라 점심도 거른 상태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폴더를 열었어요. 유진에게. 폴더 안에는 편지 형식의 워드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이었어요. 파일을 여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딸 유진에게. 이 파일을 읽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재현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막아야 할지 고민했단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혹시 우리가 겪은 일이 재현이와는 관계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엄마 아빠는 알고 있었어. 재벌 집안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준비했단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기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두었어. M타워는 내 것이야. 그 빌딩의 임대 수익만으로도 내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란다. 이건 무기야. 내가 누군가에게 당하지 않도록, 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만든 무기란다. USB에 있는 모든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해. 필요하다면 사용해도 좋아. 하지만 유진아,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건 복수가 아니야. 우리가 바라는 건 내가 당당하게 사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도 주눅 들지 않고 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만약 태성그룹이 너를 함부로 대한다면 이 자료들을 사용해. 하지만 가능하다면 용서하렴. 미움은 너를 지키지 못해. 오히려 너를 망가뜨릴 뿐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 내가 선택하는 길이 어떤 길이든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아빠, 엄마가.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느껴졌어요. 울음을 멈추고 책상 위에 놓인 봉인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딸이 반드시 강해져야 할 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유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아마 태성그룹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거야. 엄마가 딱 하나만 말해줄게. 누구도 다치지 않는 길을 선택하렴. 복수는 쉬워. 미워하는 것도 쉽지.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야. 강한 사람은 때리는 사람이 아니야. 강한 사람은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때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이란다. 엄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빌라의 작은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태성그룹의 약점이 모두 여기 있었어요.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시댁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구도 다치지 않는 길을 선택하렴. 저는 장도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다시 뵙고 싶습니다. 상의 드릴 게 있어요. 그러시죠. 몇 시가 좋으십니까? 오전 10시에 M타워로 가려고 합니다. 제 빌딩을 직접 보고 싶어요.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10시에 M타워 정문에서 뵙죠. 건물 관리팀에 미리 연락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M타워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빌딩을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댁 사람들도 만나게 되겠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물의 주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요. 밤 10시 저는 부모님 영정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현명하게 할게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강하지만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영정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내일을 위해 옷을 준비했어요. 검은색 정장과 흰 블라우스, 그리고 낮은 구두를 꺼냈습니다. 건물주답게 단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가야 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또 와 있었어요. 유진 씨, 열쇠는 경비실에 맡겼겠죠? 이혼 서류는 언제 보내는 거예요? 빨리 좀 하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미소였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M타워에서 직접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9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역 지하철에서 내려 테헤란로를 걸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상속 서류와 M타워 열쇠, 그리고 부모님이 남기신 USB가 들어 있었어요. 멀리서 M타워가 보였습니다. 30층 높이의 유리 빌딩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건물이 제 것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M타워 정문 앞에 장도훈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그는 검은색 슈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오셨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저희는 함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중앙에는 큰 분수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경비실 앞에서 변호사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관리팀장을 불러오겠습니다. 5분 후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명찰에는 관리팀장 강성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건물주님이시군요. 강 팀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구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제가 너무 젊어 보여서였겠죠. 네, 지유진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상속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함께 건넸어요. 강 팀장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확인했습니다. 건물주님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9층과 30층은 건물주 전용 공간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한 번도 오시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강 팀장이 복도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창문으로는 강남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가 건물주 사무실입니다. 지난 20년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깨끗했지만 오래된 느낌이 났어요. 책상과 의자, 서류 캐비닛이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회의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건물 운영 현황 보고서입니다. 현재 입주업체 목록과 임대계약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태성그룹이 전체 면적의 40%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27층 전체, 26층 절반, 23층 전체가 태성그룹이었습니다. 태성그룹 임대료 납부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 질문에 강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6개월째 지연 납부 중입니다. 정확한 금액은요? 현재까지 연체액이 12억 원입니다. 장도훈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계약서상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7층 어딘가에 시댁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재현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30층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계단으로 30층에 올라갔어요. 30층은 더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강 팀장이 한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이 방은 특별한 곳입니다. 그는 열쇠 꾸러미를 꺼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제 열쇠로는 안 열립니다. 이 방만 별도의 열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부모님이 남기신 금색 열쇠를 꺼냈습니다. M타워라고 새겨진 바로 그 열쇠였어요. 열쇠를 자물쇠에 넣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방이 나타났어요. 한쪽 벽면에는 큰 금고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책장과 서류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 방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전 건물주님들만 사용하셨던 곳입니다. 저는 금고 앞으로 다가갔어요. 금고에도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같은 열쇠를 넣자 금고 문이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맨 위의 파일을 꺼냈어요. M타워 소유권 이전 과정 기록. 파일을 펼치자 20년 전 이야기가 담긴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문, 태성그룹과의 합의서, 변제 계약서. 그중 하나의 문서에 눈길이 갔어요. 태성그룹의 M타워 인수시도 기록. 2010년 윤태성 회장이 M타워를 사려고 했던 기록이었습니다. 부모님께 200억 원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후 2013년, 2017년에도 계속 인수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시도는 2년 전이었어요. 500억 원을 제시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유진의 미래 안전망. 파일 표지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과 투자 기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M타워 임대 수익을 모두 재투자하셨던 거예요. 주식, 채권, 부동산. 20년 동안 모은 자산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총 자산 평가액이 적혀 있었어요. 총 자산 약 6,800억 원 M타워 포함.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남기신 게 이렇게 컸다니. 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물주님, 태성그룹 측에서 다음 주에 대규모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대강당을 사용하겠다고 예약했습니다. 무슨 행사인데요? 창립 50주년 기념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도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진 씨, 결정하셔야 합니다. 태성그룹에게 연체료를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요. 저는 금고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딸아,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이해한단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유진아, 복수하고 싶겠지.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엄마도 알아. 하지만 기억해. 복수는 너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 오히려 너를 그들에게 묶어둘 뿐이야. 진짜 자유는 용서에서 나온단다. 용서한다는 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저 그 일이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란다. 하지만 유진아, 용서와 경계는 다른 거야. 용서는 해도 돼. 하지만 다시 당하면 안 돼. 내가 가진 힘을 현명하게 써. 누군가를 파괴하는 데 쓰지 말고 누군가를 살리는 데 써.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란다. 사랑해.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시댁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겁니다. 저를 거렁뱅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부모님 장례식 날 이혼 서류를 내민 사람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들을 파괴하는 건 쉬웠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태성그룹은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건가요? 저는 장도훈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되나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해지. 둘째, 연체료 청구와 함께 계약 유지. 셋째, 협상을 통한 새로운 계약. 협상이요? 네. 태성그룹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서 조건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건물주가 누군지 알게 되면 상황은 복잡해지겠지만요.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기념식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접 나타나신다고요? 네. 건물주로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강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태성그룹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자신들이 임대료를 내야 하는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저는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팀장님, 다음 주 기념식 준비 상황을 제게 계속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은 비밀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물주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27층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시댁 사람들은 여전히 제가 쫓겨난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장도훈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유진 씨,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날 현장은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준비됐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현아, 오늘 서진이랑 약혼 반지 보러 가기로 했잖아.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시어머니와 재현이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었어요. 엄마, 유진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니, 그 여자 아직도 서류 안 보냈어. 정말 끈질기게 버티네. 이번 주 안에는 받아야 하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일주일 후 바로 이 건물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때 그들의 표정이 어떨지 벌써 기대가 됐어요. 밖으로 나와 햇빛을 받으며 저는 부모님께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현명하게 할게요. 그들을 파괴하지 않고 하지만 제 자신은 지킬게요. M타워 입구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당일이었어요. 저는 연남동 빌라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샤넬 트위드 재킷과 무릎 길이 스커트, 그리고 10cm 구두를 신었어요. 결혼 전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산 유일한 명품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은 진하게 하지 않았어요. 건물주로서 당당하지만 품위 있게 보여야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상속 서류, 임대 계약서, 연체 기록 정리 문서,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서가 들어 있었어요. 모두 장도훈 변호사가 법적 효력을 갖춰 준비해 준 서류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M타워에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는 평소와 달리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 사업 파트너들, 사교계 인사들이었습니다. 강성민 관리팀장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건물주님 오셨습니까?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네. 행사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4시입니다. 현재 대강당에 약 400명이 입장했습니다. 장도훈 변호사도 도착했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뒤에는 회계사 2명이 함께 왔습니다. 유진 씨,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정말 이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5층 대강당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초대장을 확인하는 직원이 저를 보고 멈칫했어요. 초대장 있으십니까? 강 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은 건물주이십니다. 초대장은 필요 없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곧 공손하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대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태성그룹 50년의 역사라는 제목이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앞쪽에는 태성그룹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중앙에는 윤태성 회장과 오미경 여사가 보였습니다. 재현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새 약혼자 서진이겠죠. 저는 뒤쪽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장도훈 변호사와 회계사들도 제 옆에 앉았어요. 오후 4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와 환영사를 했어요.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 태성그룹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재생됐어요. 1974년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되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윤태성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도 나왔어요.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기업이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상 어디에도 협력업체 이야기는 없었어요. 희생당한 사람들, 부도난 회사들, 그리고 제 부모님 같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윤태성 회장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성그룹이 5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앞으로도 태성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재현이 무대에 올랐어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제 옆에 계신 서진 양과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서진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자 객석에서 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 오미경은 앞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저와의 이혼도 아직 성립되지 않았는데 벌써 약혼 발표를 하다니. 장도훈 변호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무대 아래 단상 옆에 임원진이 앉아 있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성민 팀장이 무대 옆 스태프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죄송합니다만 건물 관리팀에서 급한 안내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 재현과 서진이 내려왔습니다. 윤태성 회장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강 팀장이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M타워 관리팀장 강성민입니다. 잠시 중요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M타워의 건물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손짓했어요.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재현이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오미경도 입을 떡 벌렸습니다. 윤태성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M타워의 건물주 지유진입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태성그룹 관계자 여러분께서는요. 저는 윤태성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부모님 지명수, 한영숙 두 분께서 20년 전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셨고 지난주 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재무 담당 상무 김철호가 급히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건물주로서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태성그룹은 현재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십니다. 총 연체액은 12억 원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제15조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 시 건물주는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집니다. 윤태성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계약 해지를 통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장도훈 변호사가 무대로 올라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태성그룹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원진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첫째, 연체된 임대료 12억 원은 12개월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습니다. 둘째, 향후 6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어요. 예상과 다른 전개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윤태성 회장을 바라봤어요. 태성그룹은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제 부모님을 포함해서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태성그룹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47개 협력업체가 부도났습니다. 12개는 폐업했고 3명의 대표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분들을 위한 보상 기금 설립을 요구합니다. 태성그룹이 최소 100억 원을 출연하고 저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어요. 만약 이 제안을 거부하신다면 저는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20년간 기록하신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태성그룹의 불법 건축, 편법 운영, 그리고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모두요. 윤태성 회장이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임원이 얼른 부축했습니다. 재현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미경은 가방을 떨어뜨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원합니다. 태성그룹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면 저는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강당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윤태성 회장에게 달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장님, 협력업체 보상 계획 있으십니까? 연체 사실이 맞습니까? 지유진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장도훈 변호사, 회계사들과 함께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성민 팀장이 말했어요. 대단하셨습니다, 건물주님.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재현이었어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제 일을 한 거예요, 재현 씨. 건물주로서요. 너 진짜 건물주야? 네. 놀라우시죠? 거렁뱅이가 5천억짜리 빌딩 주인이라니. 재현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하얗게 변했어요. 유진아, 우리 이야기 좀.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참, 이혼 서류는 아직 서명 안 했어요. 제가 언제 동의했나요?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재현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면서 마지막으로 본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1층에 내려와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장도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진 씨,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하셨어요. 변호사님, 이제 시작이에요. 태성그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죠. 저는 M타워를 뒤돌아봤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쯤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저는 평온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부모님이 원하셨던 것도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파괴가 아닌 회복, 복수가 아닌 정의.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지 3시간 후 밤 10시였습니다. M타워 27층 태성그룹 회장실에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있었어요. 윤태성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모든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미경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재현은 창가에 기대선 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흔들었어요. 책상 위에는 저녁 뉴스 기사들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6개월간 임대료 12억 연체. 태성그룹 며느리 5천억대 빌딩 건물주로 밝혀져. 태성그룹 과거 협력업체 부도 책임론 재점화. 재무담당 상무 김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현재 주가가 15% 폭락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이 열리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에서는 KB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 회수 검토에 들어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금 유동성이.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날아갔어요. 50년을 쌓아온 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이 꼴이 되다니. 전략기획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유진 씨의 제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료 분할 납부와 6개월 감면은 사실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100억 원 보상 기금은 너무 과합니다.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불리합니다. 지유진 씨가 가진 자료를 공개하면 검찰 수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오미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재현이 잘못이에요. 왜 그런 년을 데려왔어?
신원 조회도 제대로 안 하고 재현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유진이가 건물주라는 것도 모르고 이혼 서류를 던진 게 누구예요? 뭐,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유진이 부모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만들 해. 지금 중요한 건 회사를 어떻게 살리느냐야.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주요 거래처 3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회장이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갑자기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기는 한 거야?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2가지입니다. 지우진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M타워에서 완전히 철수하거나. 철수하면 본사와 주요 계열사가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비용은 최소 300억 원,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 사이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실은 재무 담당이 끼어들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회사에 그런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회장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윤태성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서 시작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잊고 살았나 봐.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어요. 지명수, 한영숙 부부 기억나? 재무 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98년 IMF 때, 그때 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 50명을 살리기 위해 5명을 버린 거라고 합리화했지. 하지만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그 5명에게는 그게 전부였을 거야. 그들의 인생 전부를. 오미경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아야 해. 우리가 누군가를 깔고 올라온 거야. 그 위에서 편하게 살았던 거란 말이야.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창립 20주년 기념 사진이었어요. 여기 봐. 지명수, 한영숙 부부도 여기 있어. 그때는 다 함께 웃고 있었는데 사진 속 젊은 부부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재현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부모님의 딸을. 닥쳐. 오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해? 지금 우리 집안이 망하는데? 엄마, 유진이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안 그랬잖아요. 대신 보상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재현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진이는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오미경이 아들을 때리려 손을 들었지만 회장이 막았어요. 재현이 말이 맞아.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지우진 씨에게 연락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그가 임원들을 둘러봤어요. 협력업체 보상 기금 100억, 우리도 낸다. 추가로 과거 피해 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거야.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회사가 망하면 망하는 거야. 하지만 최소한 떳떳하게 망하자.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짓밟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회장실에는 윤태성과 재현만 남았습니다. 재현아, 내 아버지 유진 씨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버지가 직접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너도 그 사람한테 제대로 사과해라. 남자답게. 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연남동 빌라에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뉴스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어요. 기자들, 방송국, 그리고 시댁 사람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모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잘한 걸까요? 영정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장도훈 변호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유진 씨, 태성그룹 측에서 내일 아침 9시에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윤태성 회장이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장소는 M타워 29층 건물주 사무실로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도 함께 자리해 주세요.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어머니가 어릴 적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아, 별은 어둠 속에서만 빛나는 거란다. 내가 힘들 때 그게 바로 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순간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아침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태성그룹이 정말로 변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무너질 것인지.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재현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재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아니,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오만했어. 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재현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나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없어도 괜찮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저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재현 씨, 전 이미 용서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우린 끝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그냥 내일 아버님을 뵐 거예요. 이야기 나눠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모님 사진을 다시 봤어요. 엄마, 제가 강해졌죠? 엄마가 원하신 대로 때릴 수 있지만 때리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새로 시작될 테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3월의 봄바람이 강남 거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M타워 29층 건물주 사무실에서 저는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재단 설립 인가서라고 적힌 문서였어요. 장도훈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진 씨. 정식으로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난 3개월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태성그룹과의 협상, 보상, 기금 설립, 그리고 재단 준비까지. 기념식 다음 날 윤태성 회장이 정말로 이 사무실을 찾아왔었어요. 70대 노인은 제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유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부모님께 그리고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날 회장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만함도 거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저는 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상 기금을 만들기로 약속했어요. 태성그룹은 100억 원을 출연했고 저도 약속대로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총 200억 원의 협력업체 피해 보상 기금이 만들어졌어요. 47개 피해 업체 중 아직 남아있는 곳들에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부도로 폐업한 업체 대표들에게도 위로금이 전달됐어요. 극단적 선택을 한 3분의 유가족에게는 특별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태성그룹은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어요. 윤태성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우리의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부모님이 조금은 위로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성그룹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임원 절반이 물러났고 적자 사업부는 정리됐어요. 하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M타워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고 6개월간 감면받으면서 회사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주가도 바닥을 찍은 후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재영과의 이혼은 한 달 전에 정리됐어요.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행복하게 살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서진과의 약혼은 파기됐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태성그룹과의 연결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죠. 재현은 지금 태성그룹을 떠나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더 이상 회장의 아들이 아닌 한 명의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미경 시어머니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오만했지만 회사가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 그녀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유진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심한 짓을 했어요. 전화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다 잊었어요. 혹시 제가 뭐라도 도울 일이 있을까요?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럼 제가 만드는 재단에서 봉사활동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그 후 오미경은 지은재단의 급식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명품 옷 대신 봉사복을 입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그녀의 모습은 낯설지만 진심 어려 보였어요.
지은재단의 첫 사업은 부모님이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고아와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장학금, 멘토링, 진로 상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 해 지원 학생은 50명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한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이는 19살이었어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할 뻔했던 아이였죠. 첫 면접 날 서진이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한테 왜 이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대가가 뭐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가는 없어.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야. 거짓말.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럼 하나 부탁할게. 내가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 그게 내가 바라는 대가야. 서진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후인 지금 서진이는 서울의 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어요. 재단 사무실에 자주 들러 봉사활동도 돕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서진이가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서진아,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네, 정말 재밌어요. 전 나중에 이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진이의 눈은 이제 경계가 아닌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오후 3시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M타워 5층 대강당이었어요. 3개월 전 태성그룹 기념식이 열렸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장식 대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고 고급 음식 대신 소박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도 달랐어요. 재벌이나 사교계 인사들 대신 사회복지사들, 교사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장학생 10명도 모두 참석했어요. 서진이를 포함해서 각자의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재단 이사장 지유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재단은 제 부모님 지명수, 한영숙 두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지은이라는 이름에는 지어준 은혜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저는 무대 뒤에 걸린 부모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고 아파도 남을 미워하지 말고 능력이 있으면 나누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때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누구도 다치지 않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장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힘든 시간을 이겨낸 여러분은 이미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강함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지 말고 누군가를 돕는 데 써주세요. 그게 이 재단이 바라는 전부입니다.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다과회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음료를 마시고 있을 때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태성 회장이었어요. 그는 양복이 아닌 평범한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유진 씨, 축하합니다. 정말 뜻깊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회장님, 제 부모님은 복수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잘못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다르게 사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강당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조명이 꺼진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 사진을 봤어요. 스크린 속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밖으로 나와 M타워 입구에 섰습니다. 30층 높이의 빌딩이 밤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어요. 이 건물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공간이었어요. 1층에는 재단 사무실이 있었고 3층에는 장학생들을 위한 스터디 카페가 있었습니다. 5층 대강당은 정기적으로 봉사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었어요. 27층의 태성그룹도 이제는 달라진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협력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는 회사로요.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옳았어요. 파괴가 아닌 회복으로, 복수가 아닌 치유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 한 팩과 샌드위치를 샀어요. 더 이상 비싼 식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연남동 빌라는 여전히 작고 낡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았습니다. 제 진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방에 들어와 부모님 영정 사진에 저를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재단이 문을 열었어요. 50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원하셨던 일이 시작된 거예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며느리였어요. 거렁뱅이라고 불렸고 부모님 장례식 날 이혼 서류를 받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5천억 원대 빌딩의 주인이었고 재단 이사장이었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의 주인이었어요. 복수는 하지 않았지만 승리했습니다. 미움으로 이긴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긴 거였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이사님,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이사님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진아,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함께 열심히 해보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거렁뱅이라고 불렸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무시당했던 제가 이제는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제 과거를, 제 상처를, 그리고 제가 선택한 길을 사랑하게 됐어요. 엄마,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부모님 딸이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저는 가장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부모님이 나타나 저를 안아주셨어요.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봄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M타워는 여전히 강남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걸 증명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붐비고 복잡했지만 제 마음은 잔잔한 평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였어요. 이것이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우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모욕당하고 버려졌지만 결국 가장 높은 곳에서 용서와 치유를 선택한 한 여성의 성장기였어요. 거렁뱅이 같은 년이라고 불렸던 그녀가 5천억 원 빌딩의 주인이 되었을 때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시댁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누구도 다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때릴 수 있지만 때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 복수할 수 있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부당하게 대우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로 증명됩니다. 지우진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M타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게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함, 강인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M타워입니다.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버티고 계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는 길을 선택하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란다. 어머니 한영숙의 마지막 편지 중에서